네, 요즘 청년들의 슬기로운 시골살이 토크쇼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저는 오늘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고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많은 청년들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나 없이 힘든 시기였는데 혹시 주변에 만나셨던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가볍게 시작하고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권기호 대표님부터. 네, 저희는 사실 청소년들이죠. 저희가 만나는 대상들은 청소년들인데 저희가 올해 저희는 사실 3월, 4월쯤에 저희 사업을 올해는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올해는 정말 그냥 놀고 있었어요. 네, 놀고 있으면서 이제 지역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 프로그램 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온라인화인 것 같아요. 에듀테크나 뭐 미래교육 포럼 같은 데서는 지금 온라인화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아이패드 하나, 노트북 하나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농산어촌에서는 그냥 시스템만 갖추면 되겠지 정도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또 친구들끼리도 그냥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겪고 있고 이게 오프라인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온라인 파이가 커지면 안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나 이제 이 관계자들께서 온라인화에 굉장히 편리함에 눈을 뜨셔서 온라인의 파이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관계나 기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위험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었던 오프라인 기반의 관계 중심의 이런 어떤 청소년들과의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온라인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머리 맞대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약간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오히려 지역에서는 등교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는데 네. 일주일에 5일 등교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지역으로 애를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초등학교 아. 부모님들은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네.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열일하시면 아이들 직접 집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들은 불러모으기도 하는데 읍내에 있는 대규모 학교들 그리고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입시 중심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혼란이 되게 크죠. 네. 네, 그 김주영 대표님 제가 완주에 만나뵈러 갔었을 때 네.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들이 굉장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네, 네. 네, 올해 어떻게 좀 지내셨을까요, 지역에서? 사실 완주는 최근까지 아마 지난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서로 조심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실제적인 위험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 소규모의 어떤 그런 모임들 활동들은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이한 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역 이주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실제로 지역 이주를 하는 청년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도시적 삶에 대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반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고 그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농촌에서의 어떤 교육 환경이 좀 낮다 보니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권기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도 이제 온라인 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인프라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 촉진된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삭제되거나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의 소통을 계속 좀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 저희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었었는데요. 실은 제가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청년들의 스펙트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라던가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도 조금씩 다양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정책들을 만드는데 좀 무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주거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정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청년 정책이 어떤 수준인지 어디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두서없이 던져도 될까요? 네, 너무 두서없네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정책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쩌면 가장 큰 포션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의 정책인 것 같아요. 아까 권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뭐 지역 청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완주처럼 정말 지역에서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로컬 청년 정책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도시의 청년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많이 보낼 것인가 이제 그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실험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다면 지역의 청년 정책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청년 정책은 뭐 이것도 이제 뭐 지자체마다 어떤 관점이나 철학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역의 어떤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있고 또 어쩌면 그런 지역에 들어오는 청년들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지역 사회에 어떻게 좀 융화되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완주만 해도 솔직히 초기에는 이제 이주한 청년들의 욕구에서 출발한 게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역 출신 청년들의 욕구들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정착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공동체와 청년들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정책과 중앙정부나 어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정책은 사실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만 좀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기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보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창직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아주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지역에 대한 이해나 지역에 대한 정착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을 시장으로 보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찾아온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니까 서울시 관계자분이 계신가요? 네, 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서울시의 정책 대표적인 게 창업 지원하는 사업하고 일자리 매칭해서 보내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 40개 정도 되는 기업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어르신들, 전 경상북도에 있는 팀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사장님들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 억수로 뭔가 좋은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전마 같은 애들 못 내려오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빠릿빠릿한 청년들이 내려왔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내려왔는데 닌 대학은 어디 나왔나 뭐 결혼은 했나 뭐 이러면서 이제 신상 정보 다 캐고 그다음에 9 to 6로 일하면서 자기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야 임마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니 딱 요만큼만 일하려고 이래가지고 막 잔업시키고 이러니까 청년들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재자 없이 정책으로 저렇게 내려보내면 청년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역의 어르신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사업들 청년들 내려온대요 했을 때 사장님들 기쁘시죠 했을 때 사장님들이 너무 기뻐요. 어떤 일 시키실 건데요? 박스 포장도 하고 지게차도 몰고 청년들 내려오면 힘쓰는 일도 좀 하고 뭐 너무 좋지 이랬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이제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도 달랐고 청년들이 해보고 싶은 것과 지역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해보고 싶었던 일이 너무나 달랐고 그것에 어떤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중앙에서 하다라는 식으로 지역으로 내려가면 필패일 수밖에 없고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도시 청년이니까 30년 넘게 서울에서 산 사람이 10년 정도 청소년 만났다고 저는 지역 청년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의 포지션이 지금 어느 지역에 내려간다고 한들 외지인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하는 강화도 같은 경우에서는 3대가 강화도에 살지 않으면 강화도민으로 인정을 안 한대요. 전 이미 긁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저의 역할로서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이걸 지자체에서 잘 소화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홍성이나 완주처럼 사실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지역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잘 만들어 온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완주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 점프 프로젝트 그냥 이름부터 베껴가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뭔지 몰라요. 점프가 뭔지. 그냥 점프한대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저는 담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내용을 이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주영 대표님에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완주는 청년 문화귀촌 상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완주의 청년 문화귀촌 상황을 눈여겨보시는데 요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갔었을 때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건 남녀 성비의 여자가 더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완주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실태조사나 청년정책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은 도농복합도시 약 인구 30만 정도 되는 지역의 소도시와 비슷한 지표들을 보입니다. 실제로 공단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완주 전체를 놓고 저희가 활동하는 고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지만 완주 전체를 놓고 보면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가 아주 가까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뭐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농업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혹은 뭐 예술이나 어떤 뭐 교육이나 다양한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지역의 하나의 뭐 좀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좀 그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의 선택지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향유의 기회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게 아마 이제 초기 조금 이따 오실 임경수 박사님의 어떤 공이 되게 큰 부분들인데. 기농기촌한 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가 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성장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텃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여성들 1인 비혼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쉐어하우스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위에도 뭐 문화도시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딱 청년 정책, 귀농귀촌 정책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들이 좀 맞물리면서 지역으로 청년들이 들어오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질문 드렸을 때 이제 저희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책에도 좀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은 지역 생태계가 청년들의 정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완주 사례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고 수많은 실패 사례들의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느꼈던 게 있었거든요. 혹시 지역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게 지금 뭐 문화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생태계라 하면 어떤? 지역의 생태계라고 하면 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물점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을 다 없애고 카페를 차리는 게 답이 아닌데 그런 생태계는 없이 일방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들만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인데요. 네, 지역의 생태계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저도 이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이제 끝판왕 궁극적인 문제인 거죠.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 그런 기성세대들 이 다 함께 어울려져서 정말 하나의 저희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생태계라고 하면 한 호수에 메기만 산다고 그게 건강한 생태계냐? 붕어도 살고 울챙이도 살고 무슨 미역이 호수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에너지가 서로 순환되고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을 지원하면 되는 건가? 근데 청년을 지원하다 보면 이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계층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에게 집중이 되는 경우 그리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집중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40대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왜 39세까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다 고용할 수 있거든요. 임금의 80% 90%를 지원을 해줍니다. 행안부에서. 하지만 저 같은 40대들은 똑같이 40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30대 청년들을 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의 40대들의 조건은 청년의 조건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서로 이게 좀 충돌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계속 뭔가가 한정된 자원을 서로 뺏고 뺏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에 들어가는 뭐 자원이나 정책의 총량이 그러니까 도시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적거나 너무 어떤 빈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 정책이라는 것도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의 빈틈을 하나씩 메꿔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청년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뭐 아동이나 여성을 위한 청년 그런 정책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는 어떤 생활의 공간으로서 지역이 좀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손은 없지만 네,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시간을 벌려고 대표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머릿속에 그냥 혼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역 생태계에서 저희가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봤었던 게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역 특산물로 뭔가 빵을 만들겠다고 하면 잠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근데 지역에서는 그걸 한다고 할 때 온갖 지역 사람들이 다 도와주세요.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시도를 하거나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지역이 청년들이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단발적인 경우가 많나요. 뭐냐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볼 수 있는 어떤 미래를 그리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 만약에 지역 특산물로 빵을 만들자라고 하면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그 빵을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엔 없어요. 청년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내가 그러면 창업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육아 아니면 이제 주택 그다음에 이제 노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역 정책들이 그냥 딱딱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긴 미래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서의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냥 딱 요거만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요거 해보고 떠나거나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는 지역에 가서 또 한 번 실험을 해보거나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봐왔어서 어떻게 지역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딱 청년만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청년이 지역에 녹아들었을 때 노인으로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들을 꼭 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먼 장기간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해야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뭔가 비전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었는데 그 완주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청년 이음 사업에 대한 네. 것들을 굉장히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청년 이음이 그러니까 이게 매년 위태위태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청년 수당, 청년 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완주군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삼선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이곳과 이제 저희가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완주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별로 사실 처음엔 기대를 안 했는데 완주군에서 덜컥 이 사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고 청년들에게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서의 정착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조건 없습니다. 저희 멘토링, 저와 만나서 멘토링을 하는 것 말고 어떤 실적이나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동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 아까 이제 인터뷰에 나왔던 청년들도 그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바로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서 어떤 일이 나한테 가능한지를 바로 이제 오자마자 어떤 그런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징검다리 그리고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사업으로 사실 이거는 좀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온라인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권기호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려면 어르신들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나요? 또 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장님들이 그러셨어요. 내가 살다 이제는 어린 놈들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되냐고. 네. 근데 눈치도 보셔야죠. 네, 눈치도 보셔야지 되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마찬가지로 중재를 해야지 되는데 저는 외부의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그리고 내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청년으로 자립할 때 이 두 청년이 지역과 싸워야 되는 가장 큰 게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외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외부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패배자라고 하는 인식. 예를 들면요, 제 친구는 제주도 출신인데 삼성 다니다가 서울대 나오고 삼성 다니다가 피부에 병이 생겨서 이제 제주로 내려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잘 내려왔다 하시더니 점점 소문이 난 거죠. 저거는 사회 부적응자라서 내려온 거다. 서울대 갔을 때 삼성 들어갔을 때 플랜카드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들이 사실 제도보다도 그들을 진절머리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립 프로그램들 보면요, 이게 뭐 통계는 아니지만 도시 청년들, 외부에 있는 서울시의 청년들보다도요 주변 도시에서 온 청년들도 꽤 많아요. 내가 만약에 뭐 저기 예를 들면 안 되겠네요. 지금 자꾸 그 도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A 지역에 사는데 A 지역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B 지역에서 지역살이가 있으면 와서 살아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돌려막기식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도보다도 가장 먼저 지역에서 아까 김주영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환대 문화, 이게 뭐 웰컴 해가지고 막 모두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환대 문화를 만드는 것. 또 예를 들면 청년들이 귀농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오가닉,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 되게 많이 짓는데 유기농 농사 짓겠다고 하면 바로 어르신들이 농약통 들고 와가지고 치고 가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유기농을 하면 우리 밭에 병충해 생기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사실 뭐 저도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변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네. 지금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질문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 청년이 외부에서 살다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까요? 저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요게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떠난 청년들은 뭔가가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으로 돌아오기 힘든데요. 그걸 모두가 다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청년을 돌아오게 하려면 되게 좁혀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겟을. 그래서 그 타겟 맞춤형 정책이랑 지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떠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역으로 돌아오게끔 할 때 저는 대학 간 사람들은 못 돌아올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간 사람들은 못 돌아올 거고,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태어난 친구가 바로 옆 동네에서 고사리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아까 말한 것과 이어서 어르신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너 다른 애들은 어디 갔다는데 뭐 너는 왜 이러고 사니? 라는 그런 말만 하지 않아도 그 친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된다면 저는 우리
성적 피라미드 안에서 보통의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소소하게 보통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일지 김주현 선생님은 주변에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씨앗 이제 문화예술협동조합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완주의 첫 번째 문화예술협동조합이죠. 예전에는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 안 했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전주에서 사오죠. 용역이든 서비스든 전문가든 다 데리고 옵니다.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나 필요한 것들 다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복지가 필요하고 문화예술이 향유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지역 안에서 찾거나 만들려고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어떤 자포자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 기회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되게 오래 지속됐다는 건 잘 알지만 어쩌면 지역에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계속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 지역에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지역에 없었던 것들을 만드는 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도 성장하고 그런 것이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에게 지역과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의견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 이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혼 가정 40대 이상을 포용하는 정책의 가능성과 실제 지역에서의 정책 사례는 없을까요? 네. 저희가 청년 정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점프 프로젝트 할 때는 당연히 39세까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점프업을 하면서 이 연령을 늘려야 되는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청년의 범주를 19세부터 49세까지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실제로 45세나 49세까지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45세의 청년이 있는 자리에 19, 20살의 청년이 과연 올까요? 사실 그리고 같은 자원, 한정된 자원을 놓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그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신중년이란 말도 없었죠. 청년이란 세대 분류도 없었습니다. 지금 신중년이 50세부터 시작이고 청년은 39세까지 40대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정책, 보편적인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는 부분들이지 청년의 연령을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농촌에서의 청년들은 39세로 보기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귀농귀촌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부는 한 45세까지 지원하는 청년 이음 같은 경우가 4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0대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육아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저도 저 부분을 포용해야지 결국에 교육이 변하려나? 근데 청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육아나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건가? 청년들은 결혼을 하죠. 근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결혼이랑 했을 때 다시 지역을 떠나는 게 자신들은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지역에 딱 교육을 봤을 때 와우 이거 여기서 애 키우면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떠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또래가 이제 아이들 교육에 고민을 하는 시기니까. 그랬을 때 우리들 입김은 아직 안 멈추니까 그럼 진짜 애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지역이 변하려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경상북도가 49세까지 청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들 의견 중에서도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39세로 제한되어 있어 40대 정책 소외가 있는 것 같다. 청년의 범위를 나이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청년이 다수인 조직의 모임이나 40, 50대가 함께하는 모임의 지원이 병행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행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희 포럼에 온라인 참가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이번에 농업농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정책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청년들을 질투하는 세대가 나오죠.
이게 외부 청년도 내부 청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 주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뭔가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혜택의 대상이라거나 수혜의 대상이 아닌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청년이라고 아우르지 말고 어떤 청년, 몇 세에 어떤 삶을 꿈꾸는 청년을 지역으로 불러 모으고 싶은지 생각 좀 하시고 정책을 만드시면 굉장히 좋은 청년들이 많이 내려갈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청년 정책, 뭐 노인 정책이나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 정책을 단순히 청년을 시의 대상으로 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이제 일방적인 지원의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그 청년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주체가 돼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청년들이 지역에서 참여하고,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 계속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되게 많잖아요. 농업 정책, 무슨 농촌 중심주 활성화, 신활력 플러스. 근데 왜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낄 자리를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청년 정책이라고 돈 얼마 배정해 놓고 그 안에서 그거 갖고 뭘 하라고 할까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진 정말 소중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어떤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것으로 2부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기현, 김주영 대표님들,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4시부터는 2021 지속가능 농전 포럼 제3부 주민자치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농촌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